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은 주말 특집으로 진행해 보겠는데요.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각 장세별 금리 동향과 외국인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실적 장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유가와 금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의 승부조라고 그랬죠. 빅히트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의 승부조.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파동상으로 보면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했는데,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2파동이 끝나고 3파동이었던 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정도는 눌림목 조정이 예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다소 좀 물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야 될 1순위가 아니라 0순위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그 다음에 금리 혹은 외국인 전략과 제가 상관관계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이제 자주 본 분들은 일종의 저희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좌하단을 보시면 이제 코로나19죠. 지난 작년이죠. 작년 3월 19일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출발해서 지난 1월 11일까지가 유동성 장세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때 유동성 환경이 대단했죠.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게 거의 사회적으로 최고 이슈가 될 정도로 대단한 장세였다고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간에 금리는 저금리 하였습니다. 저금리. 경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죠.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쉽게 그냥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사실 이머징 마켓을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당연히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한 32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머징 마켓보다는 선진국 중시 쪽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몰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이제 조정 2파동 과정입니다. 2파동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2파동이 거의 끝자락 무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판단해 보는데요. 지금 장세는 이제 과도기적인 장세로 있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오는 과도기인데, 이 조정의 근거를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금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나름대로 규정을 하는데요. 금리라는 것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금리 기조하에서 최초로 금리가 상승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 우리가 악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악재 요인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악재 요인보다는 경기 침체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파동이죠. 조정 2파동 다음에 펼쳐질 실적 장세. 3파동은 최초로 금리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이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의 결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였던 위험 자산을 회피 현상에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는 어찌 보면은 지금 사실 미국의 다우도 많이 올랐고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성장주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로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권에 있는 이머징 마켓,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았던 이머징 마켓 혹은 한국 증시가 대단히 또 매력적이죠. 이쪽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3일 동안에 한 2조 한 3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좀 기조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작년 1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한 32조를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조 혹은 20조, 30조 그 이상.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지금 조정 2파동, 과도기적인 과정이죠. 금리 상승이 시장의 단기적인 어떤 쇼크로 작용하는 거죠. 2파동 조정인데, 역으로 2파동 조정이 만약에 호재에 의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3파동이 굉장히 난해하게 전개가 됩니다. 조정 파동은 항상 악재가 지배하는 게 굉장히 맞을 것 같아서 어설프게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물량들이 털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지 3파동이 아주 깔끔하게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실적 장세 다음에는 또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정 4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또 우리가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했고, 역금융 장세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과열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또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서 유동성을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이때는 또 이제 그 외국인들이 같이 이제 선진국 증시하고 혹은 이머징 마켓 시장하고 이제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역금융 장세 과정 속에서 대상투가 나옵니다. 투자 심리는 그 흥분을 넘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열광? 하여튼 그 굉장히 고도였던 그 흥분한 그런 상태거든요.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구간이 오죠. 오파동은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대상투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가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역실적 장세,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 금리를 또 계속해서 인하해요.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첫 번째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호재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은 악재로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은가요? 적게 내는 게 좋은가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아니죠. 돈을 많이 벌으면 돈이 많이 벌어야지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즉 경기가 좋아야지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하단에 보시면 금리 상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의 어떤 결정적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장세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실적 장세는 성장성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뭐 채권 금리를 보면서, 국채 금리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성장성보다는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과 펀더멘탈에 근거한.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테슬라 보면은 사실 그 말도 안 되죠. 성장성만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후서부터는 또 이제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증시를, 한국 증시를 이끌어온 종목군들 보죠.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죠. 카카오 실적 무지하게 좋죠.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죠. 현대차,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과열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어떤 K 방역 뭐 등등해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뭐 재평가 뭐 우리가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재평가 단계가 전개될 뭐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유가입니다, 유가. WTI라고 해서 서부 텍사스산 증시주가 되어 있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40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어요. 그 사실 그 국가별로 사실 그 채굴 비용 등에서 손익분기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다 대략적으로 한 40달러 초반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40달러 초반대가 안 되면 이제 그 적흑자가 나는 거 4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 흑자가 난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지금 금리 인상이 요번에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게 1월서부터거든요. 보면은 유가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유가와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금리에 비해서 좀 선행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좌상단에 지금 표시한 대로 금리 상승의 어떤 그 시그널로 우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 부분 선행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야죠. 유가가 좋다는 거,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금리에 대해서 회의론자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가 지금 오르지 않아야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가 돼야지만 시장이 좋다고 보나요? 물론 강론상으로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총론상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본질로 봐서는 유가도 상승해야 됩니다. 경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과다하게 지금 그 배럴당 지금 70달러가 안 됩니다. 67달러 거의 한 68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이 사실 유가가 뭐 버블 단계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뭐 100달러 이상이 올라가야지만 이제는 그 인플레이션 우리가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유가가 그 고유가로 할 수 없고 60달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그 골디락스 장세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유가 움직임을 봐서는 뭐 골디락스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1월 초서부터 죄송합니다. 그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증기율가 지금 뭐 작년 이제 11월 저점 이후에 33달러 저점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다가 50달러를 넘어가서 굉장히 강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점 길이가 급격하게 체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과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우리 그 코스피 증시가 대상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간에 상투였죠. 3266포인트였나요?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 거래량이 9천만 주가 덜렸어요. 9천만 주. 엄청난 과열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한 조정이에요. 물론 이제 국채금리 상승도 어떤 그 단기적인 악재 요인이었지만 기본적으로 1월 10일까지 거침없이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 과열에 따른
반동, 기술적인 자율 반락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쫄아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막 이틀 정도 강세를 보여주니까 또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많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는 그림이 미국 국채 10년물입니다. 10년물이 가장 뭐 기준이 되는 그 물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가 1.6%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되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결정적인 매도 시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앞서 우리가 파동론을 봤지만 그것은 이제 그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첫 번째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죠. 결정적인 어떤 그 상승의 시그널이죠. 이해 가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국채금리 상승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시장의 어떤 그 역기능적인 요소, 그런 것들에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회사채 발행 비용이 늘어나죠. 회사채 금리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 금리가 이제 그 낮을 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돈이 좀 많이 있는 기업들도 저금리로 자금, 회사채를 이제 많이 발행해서 실탄을 많이 쌓아놓는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들이죠. 성장주들은 어때요? 우리가 사람 나이로 따지면 10대거든, 10대? 무지하게 왕성하게 돈을 필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조달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본다면, 유동성 장세 과정에서는 성장주가 굉장히 유리한데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게 뭐라고 했죠?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주가 쥐고 성장성만으로 올라갔던 주식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 조정이 불가피하고 개입됐던 거품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개입했던 거품이 깨지는 장세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를 말 그대로 실적이 좋은 회사들, 펀더멘탈이 충실한 주식들, 이왕이면 바닥거리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상승 하나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닌 거죠. 어느 위치에서, 어느 구간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느냐, 어느 구간에서 금리가 인하되느냐.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억제책은 결정적인 어떤 그 상승 시그널이에요. 그게 10번, 20번, 30번, 여태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부동산이 급락할 때 첫 번째 부양책을 제시해요. 그때는 다 팔아야 돼, 사실. 첫 번째 부양책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대여섯 번째 가서 우리가 사면은 그때는 적당히 이제 만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한국 국채 10년물입니다. 금리가 이제 2%가 넘죠. 당연히 우리 국채 가격이 미국보다 높죠. 채권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발행하는 시점에서 국가 입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저금리로 발행하면 좋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국가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회사채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한국 국채 10년물입니다. 10년물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자, 3년, 국채 3년인데 특히 이제 3년짜리는 회사채 수익률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국채 3년물을 보여드리냐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3월 달에 그냥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보시는 거는 일본 국채 10년물입니다. 사실 불과 1월 달만 하더라도 12월 달, 1월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10년물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했죠. 0.12%.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글로벌 자금, 물론 이제 일본의 국채는 대부분 사실 국내에서 자국의 국민들이 다 카바를 해준다고 그러죠. 여하튼 간에 일본의 국채는 굉장히 또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아주 정평이 또 나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매매 주체별 동향입니다. 외국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기관은 사실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펀드에서 계속해서 돈을 찾아간대요. 최근에 이제 좀 1월 11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펀드 가입자들이 좀 증가한다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조족지열이죠. 세 발의 피해 불과한 거고. 개인들이 작년 1월서부터 작년 말까지 47조를 순매수했어요. 코스피 시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서부터 현재까지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33조를 순매수했고 굉장히 많이 샀죠. 자, 외국인들 보면은 작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24조를 순매도했고, 지금 현재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6조 9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한 32조 정도를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뭐 한 20조 정도 그 이상은 뭐 순매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선택의 몫이에요. 지금 뭐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작년 11월 26일자 기준으로 만든 자료인데, 한국 증시와 대만 증시의 외국인 비중입니다. 비중. 지금 이제 대만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 비중이 43.7%예요. 한국 증시는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기 때문에 34.2%, 거의 뭐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럴까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의 IT 비중이 이제 한국은 이제 33.6%고, 반면에 이제 대만의 가권 지수 같은 경우는 가권 지수는 IT 비중이 58.7%예요. TSMC를 비롯해서 대만은 사실 IT 역량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TSMC에 파생된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간에 작년에 증시를 뜨겁게 달궜 중에 하나가 사실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파운드였고, 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대만의 가권 지수 같은 경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IT 비중도 꽤 됩니다. IT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를 우리가 잘 만들고, 자동차를 얼마나 잘 만듭니까? 조선철강 기계화, 글로벌 우리가 손 안에 다 꼽죠. 배터리 세계 1위로 또 잘 만들고 있고, 카카오 같은 이번에 오늘 또 이제 쿠팡이 상장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별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한국 산업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죠. 전 세계 산업의 어떤 집합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갑자기 예전에 제가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생각이 납니다. 브릭스 앤 비욘드라는 그런 보고서인데, 앞으로 그때 당시에 한 15년, 한 20년 전의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 2050년 정도가 되면 한국이 글로벌 탑5 안에 든다. 3위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에 빅히트의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일봉 차트를 좀 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빅히트가 요번에 저희가 사실 저 회원님들은 지금 많이 또 방송 들으실 거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저희가 주력 편입했죠. 그리고 25만원까지 상승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송재우 대표가 신들렸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격려의 말씀도 있었는데, 이 25만원짜리가 20만원 깨져버리니까 또 갖은 또 제가 욕을 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욕을 먹어서 좋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강세를 보이니까 또 이제 격려의 문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25만원짜리가 20만원까지가 빠질지 저는 모르죠. 제가 알 수가 없고, 제가 이게 무슨 단딱 기술자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다만 뭐냐면 25만원에서 이제 20만원이 살짝 깨졌죠, 이번에. 단기 1파동 고점서부터 이번에 이제 목요일날 종가가 되겠네. 죄송합니다. 수요일날 종가가 됐죠. 수요일날 종가까지는 많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거래 없이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매물 공백지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세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제가 맞았다 안 맞았다가 아니라 그게 100%는 아니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이 트랙을 굉장히 강하죠.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이제 세게 올라가는데,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인내를 갖고 좀 편안하게 참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이라든가 수요일 정도, 월화수 정도, 이번 주 초에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또 사자마자 또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또 사더라도 얼마큼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조정 2파동이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수요일자로 지금 20만원이 깨지면서 저는 2파동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3파동이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좌상단에 보시면 영업이익 보시면은 자주 보는 얘기죠. 2020년도 영업이익이 14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최근 보고서입니다. 2600억, 좀 줄었네요. 여하튼간에. 그래도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재밌어요. 제가 그동안 순이익을 잘 안 받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이익도 봐야 돼. 순이익을 보시면은 이제
860억, 작년에 860억에서 지금 1940억이니까 순이익이 거의 더블 이상이 나죠. 100% 이상이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영업 외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영업 외 수익.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중요한 건데 카카오는 또 자회사를 상장을 많이 하죠. 상장에 따른 그 이익이 발생되죠. 그래서 순이익 같은 경우도 빅히트 같은 부분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3월 11일자, 오늘 아까 앞서 지금 그 캡처 잡았던 것은 3월 11일자 보고서에서 제가 캡처를 잡은 내용입니다. 실적이.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3월 8일자도 메타버스. 뭐 3월 1일자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 그 과거에 우리가 그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뭐 JYP 이런 것과 제가 그 기업들을 평가 절하는 게 절대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국내용이고 아시아용이 있다면 빅히트는 글로벌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불가하다. 전에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구나. 또 괜히 말 꺼냈다가 또 한마디 듣겠네요. 뭐, 실적 초격자 과시, 외형 이익 성장 100% 가능한 엔터 비즈니스, 엔터 생태계의 스케일업, 그로스 고즈 온, 뭐, 연이은 사상 최대 실적 등등등 나오고, 처음 보는데, 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요 내용. 제가 요거 자세히 예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빅히트가 그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를 또 사업부를 양수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 예전 자료 찾으면 나와 있어요. 원래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실 네이버 중심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빅히트 보니까 사이즈를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넘겨버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에도 지금 빅히트가 한 300억 정도 출자를 하고 BNX도 한 400억으로 이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보면 지금 보고서 내용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목표가 한번 보도록 할까? 제일 많이 부른 데가 지금 35만 원이요. 35만 원. 여기 35만 원. 지금 이베스트 증권에서 35만 원 나왔고 그다음에 또 35만 원이 또 있죠. 지금 이베스트 증권. 그리고 이제 NH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3월 2일자에 35만 원 나오는데 저희는 35만 원 넘어서를 보죠. 이게 넘어서를.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지금은 분위기가 뭐 괜찮습니다. 지금 특히 앞서도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의 어떤 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굉장히 화려한 실적 장세가 전개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초보 투자가든 뭐 초보 투자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좀 많이 난 장세라면 실적 장세는 여러분들 좁혀지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그 저희 회원에 가입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저희도 뭐 부족한 게 워낙 많고 그런데 여하튼간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만약에 빅히트가 될지 카카오가 될지 공감을 한다면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입이라는 것은 사실 이기심으로 하는 거죠. 이기심으로. 자, 하여튼 저희 법인 계좌 있고요. 아래 또 제 전화번호 있는데 입금하시고 제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금하시고 문자, 조남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장 시작 전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한 내용이 있다면은 뭐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뭐 그게 부담을 또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